이사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세계화폐의 붕괴론이 난무하던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견해. 그러니까 이 견해가 어떤 전문적인 분이 보시기에 일천할지라도, 저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니까. 전 진짜 먹고 사는 거랑 관계없는데 이걸 왜 했냐? 재밌어서 했다니까요? 책도 지금 한가득인데. 붕괴론은 아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붕괴론의 반론이 되는 책이죠. 결국은 더 달러밖에 대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번에 말했던 뭐 노무현 대통령이 봤었던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기성 장관이 쓴 우리나라의 한국의 IMF라는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고전적인 책이론 이런 책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대공황과 관련돼서는 이 대공황의 킨들버거라는 사람의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대공황의 세계, The World in Depression. 그리고 여기 지금 한 권 또 못 찾는데 After Hegemo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되게 재밌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외 펀드 관련돼서 이 보물섬이라는 책도 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거는 윤여준이 추천해서 본 건데 참 제가 윤여준 씨 같은 경우,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저는 걸러서 듣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나 책 소개나 이런 건 재밌는 건 들어야지 하는 과예요. 그리고 뭐 스티글리츠 보고서라든지 지금 안 꺼내놓은 것 같은데 뭐 폴 크루그만의 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화폐 관련돼서 정말 가장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사람 누가 중국 사람인데 이게 왜 안 보이지? 숭홍빙이라는 사람이 화폐전쟁이라는 책. 이것도 시리즈로 1, 2, 3, 4권인데 이것도 이 주제와 관련돼서 읽을 만한 책이고요. 그리고 좀 좌파 쪽에서 좀 고전적인 책이긴 하지만 1945 이후의 자본주의라는 책도 이것도 이 질문에 대답하는 데 있어서 되겠네요. 기본적인 제가 추천드리는 경제학 교과서는 폴 크루그만의 경제학. 이 책이 경제학 개론서 중에서는 저는 제일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요새 안 팔려서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경제학 대사전이라고 있거든요. 사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어 모를 때, 영어 단어 모를 때만 사전 찾지 말고 경제학 같은 거 모를 때도 사전을 찾으면 유용합니다.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요. 전문적인 거는. 이런 거요. 자, 일단 이건요, 제 미천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제 다들 엄청나게 또 이제 한마디씩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책과 이걸 등가로 봅니다. 슬램덩크. 이거 전지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만화 몇 개 시리즈가 다 있어요. 되게 유치한 거로 옛날에 타이의 데모원 같은 것도 시리즈 다 있고요. 재미입니다. 먹고 사는 거랑 관련은 없지만, 내가 재밌어서, 내가 내 호기심을 못 참아서.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하라고 하면, 머니 에지 뎁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 번역 자막이 있나요? 모르겠고요. 니알 퍼거슨의 돈의 힘이라는 거, 이건 KBS에서 다큐멘터리 돼서 자막 있는 거, 아니, 한국말 더빙 다 있습니다. 니알 퍼거슨의 돈의 힘 6부작, 차이메리카 미디어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 이사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아이고, 대충 책하고 자료 소개하는 데만 한 4분 걸렸네요. 자,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거죠. 자본주의에 되게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제로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득이 나면 누군가 손해가 보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화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화폐 공급된 거를 따먹는 과정에서 모두가 다 이득인 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스페인이 중남미에서 금하고 은을 왕창 가져갔잖아요. 그 금하고 은을 왕창 가져갔을 때 상공업자들이요, 그 금을
은을 따먹기 위해서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경품이 걸린 레이스 같이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내가 너를 죽이면서, 그러니까 제로섬이 아니라, 스페인이 저렇게 금하고 은을 줄을 걸어놨네? 저걸 따먹어야지, 라고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고,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내가 이윤을 내도 다른 사람도 이윤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그 중세 유럽은 고리대금업을 금지시켰어요. 고리대금업을 금지시켰고, 그 고리대금업은 성서에서 그거 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지옥 간다고 돼 있어가지고요, 그게요, 유대인만 할 수 있는 업종이었어요. 유대인은 어차피 예수님 죽였으니까 지옥 가기로 확정돼 있는 애니까 니네가 해. 그래서 은행은 번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거주지인 게토. 게토 쉽게 외우시면 게토레이 할 때 그 게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아무튼 그 유대인 특별 거주 지역인 게토. 이제 우리 그 게토에서 유대인들만 할 수 있었던 업종이죠. 그게 누구죠? 베니스의 상인. 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특별 거주 지역 게토에서 이 자식들이 지옥 가느라고 하는 짓인 고리대금업. 이렇게 돼 있었죠. 중세시대는 그 고리대금업이 그럴 수밖에, 고리대금업으로 이자를 받는다는 건 누군가의 고혈을 짜는 거였거든요. 이자를 받는다는 게.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좀 달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왜 다르냐면, 또 배에서 이렇게 화폐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자를 낼 돈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요, 여러분, 돈이 늘지 않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돈이 늘지 않는데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들이 이자를, 지대 추구 행위를 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돈으로는 그 이자를 사실 못 내는 거거든요. 추가로 돈이 더 돈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번 그 돈 이자를 내줄 수 있는 또 다른 화폐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거든요? 이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공급이 없으면 자본주의 경제가 멈춰서 화폐공황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뭐가 있냐면 골드러시라는 게 있잖아요. 금 캐러 가자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엘도라도 그러잖아요. 금으로 된 도시. 그러니까는 전부 다 뭐야? 자본주의 초기 발달할 때는 경제력 자체를 스페인이 뭐로 생각을 했냐면 경제력은 곧 화폐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영국은 나중에 국부론 나오면 생산력이라고 봤지만 스페인은 곧 화폐가 곧 국력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은 돈 하면 생각하는 게 금 이렇게 생각을 했단 얘기예요. 생산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죠? 골드러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로또 같은 거 살 때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화폐 그 자체를 획득하는 걸, 경제력을 획득하는 거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 초기에 스페인의 그 중남미 개발이, 은광 개발이나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그렇게 뛰어가는 거나 똑같은 이유죠. 금광을 캐서 화폐를 확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폐가 공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은요, 반비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취업자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렇죠. 그러니까 되게 인플레이션이 불고 화폐가 공급되면 되게 활기가 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치요. 그런 거요. 이렇게 금하고 은을 이렇게 금광하고 은광을 개발하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여기 있어라고 하면 와 하고 갑자기 축 처져 있던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막 뛰는 것 같이 화폐 공급이 되면 자본주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안 돌던 공장 돌아가고 놀고 있었던 사람들 다 일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게 일정 정도 자본주의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나오는 거였대요. 연방준비은행이나 이런 데서 화폐를 찍어내면요. 그 화폐를 찍어낼 때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걸요, 우리 기준금리 그러잖아요. 찍어낸 돈을 시장에 어떻게 파냐면 은행에다가 시중은행한테 빌려주거든요. 시중은행한테 빌려주면 시중은행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뭐냐면 그냥 돈 자체가 뭐를 품고 있냐면 1년 있다가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이 돼요.
그럼 그 이자를 내는 돈은 또 어디서 나요? 다시 또 찍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화폐는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 화폐가 공급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벌어지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요. 내가 1억을 대출을 해서 집을 샀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더니 집값은 올랐고 1억은 옛날 1억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없어져요. 땡큐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강남에서 아줌마들이 돈 벌었던 그 방법이죠. 전세 끼고 대출 받고 집 사면 집값 올라가고 전세금 올라가는 것만큼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전세금 올라가는 걸로 이자 내고 나중에 집값 올라가고 대출 받았던 건 한 10년 지나면은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거는 털고 간다. 심지어는 전세금 오르는 거로 대출 원금을 깔 수도 있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월세가 아닌 전세라는 게 금융비용을 그렇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으니 매달 버는 월세보다 대출 끊고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월세가 아닌 전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인플레이션은 돈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니 대출을 긁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빌렸는데 그 1억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부담이, 그 돈이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디플레이션이.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되게 위험하고 한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졌거든요. 심지어 그 담배값 인상하고 몇 개 이게 디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에서 몇 가지 요소 해버리면 공산품 가격은 이미 디플레이션 상황이에요. 물가가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빚진 사람분들은 좆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빚진다는 사람들 좆되는 거고 그게 가계부채가 돼 있고. 근데 문제 뭐냐면요. 돈의 가치가 디플레이션이 돼서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자산 가치는 이만큼 뻥튀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디플레이션이 벌어진 상황에서 자산 가치마저 집값까지 하락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경기는 안 돌아가서 이자 내기도 힘든데 원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서 부담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의 자산 가치까지 몰락하게 된다면 이건 경제가 거의 붕괴하는 수준으로 몰리게 되죠. 지금 이게 한국 경제가 내년에 위험하다는 게 현재 디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 절벽에 있어서 자산 가치로서의 집을 수요자와 공급의 상황에서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디플레이션 하에서 이 가계부채를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내년 후년에 대해서 이게 공포로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땅 투기까지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요,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화폐 공급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화폐 공급 뭐로 했겠어요? 금광, 은광 캐서 계속 화폐 공급을 한 겁니다. 근데 금광, 은광을 캐서 화폐 공급을 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금광, 은광이 메말랐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 금을 누가 멍청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본위제라는 걸 하잖아요.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걸. 달러를 가져오면 옛날에 그걸 금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죠?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다 뿌렸죠. 그러니까 골든 에이지 오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그 시기 전후부터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하기 전까지는 어떤 거냐면 미국이 전 세계에다 금을 자기네들이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이렇게 쌓았던 은을요 이렇게 뿌린 거죠. 그때 이제 처칠이 양아치 짓을 해가지고 미국이 저 달러가 지금 금태환이 저렇게 됐는데 그래서 금태환을 요구해야겠다고 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달러를 금으로 바꿔버렸죠. 왕창 처칠이. 그러니까 미국이 빡쳐가지고 브레튼 우즈 안에 이제 금태환 안에 그래서 전 세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화폐 제도를 만들어 금과 달러가 연동되지 않은 달러 제도를 만들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는 계속 금을 늘렸거나 그 미국에 쌓였던 금을 풀어서 계속 화폐를 공급했던 거예요. 금을 풀어서. 근데 미국이 금이 떨어지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뭐가 되죠? 미국이 쉽게 생각하면 뭘 선언을 한 거냐면요. 달러를 그냥 찍어요. 찍으면서 뭐라고 선언한 거면 이건 마르지 않는 금광이야. 전 세계에 금광 없는데 계속 달러
우리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금강에서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 화폐가. 그러니 이제 미국의 달러는 뭘 선언을 한 거죠? 우리는 마르지 않는 금강임을 선언을 하겠어. 우리가 돈을 찍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할게.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니네는 무역 흑자난 나라 있으면 무역 적자난 나라 있고 그럼 다 IMF 터지잖아. 우리가 무역 적자를 혼자 다 내줄 테니 니들은 다 무역 흑자 봐라.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된 논리죠. 이렇게 되면 뭐죠? 미국은 진짜 마르지 않는 금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감내를 해주겠다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돈을 그렇게 찍어 놓으면 그럼 딴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그냥 돈이 되는 거잖아요. 패권 국가로서의 그게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그게 좀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되게 하락할 수 있잖아요. 달러가 미국이 계속 찍어내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그게 이제 그래서 외환 보유고라는 게 생깁니다. 달러를 찍어낸 다음에 딴 나라들이요. 그 달러를 다시 미국한테 돌려보내줘요. 그러니까 채권을 받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 채권을 받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미국으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거를 적당한 때 미국 채권 가지고 우리 돈 필요하니까 미국한테 가서 미국 돌려내 우리 채권 됐으니까 다시 돈 돌려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게 갖다 혼나죠. 큰형님한테. 각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죠? 외환 보유고를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늘려야 되죠. 외환 보유고로 다시 말해서 미국이 넘쳐난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지 않도록 외환 보유고로 홀딩을 해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국이 공격을 하죠.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엄한 나라 그냥 박살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들은 전부 다 외환을 국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하면 딴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새끼들은 일 안 하고 경제 생산력도 꽝인데 그냥 돈 찍어서 다 헤쳐먹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런 쌍둥이 적자를 내면 무역 흑자국들이 그걸 다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 뭐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새끼 미국은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대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달러 말고. 금강은 있어야 되는데 금강은 메말랐지. 미국이 달러로 해서 메마르지 않은 금강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붕괴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죠. 달러가 저지를 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걸 못 막아서 그렇게 될 것이다. 붕괴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분들은 결국은 그래봐야 무역 흑자를 낸 나라들이 어떻게든 미국 채권을 사주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뭐 플라자 합의가 됐던 어떤 식으로 했던 그리고 이제 차이메이카라는 게 나온 게 중국이 제일 많이 흑자를 내면서 미국의 달러를 다 사주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공존이다. 그래서 차이메이카. 그러니까 중국은 무역 흑자를 내고 그 흑자를 낸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사주고 그래서 전 세계에 화폐 생산력은 엄청나게 늘고 전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도 물가는 안정되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가치는 유지되는 이 시스템 그래서 차이메리카 시스템 둘이 서로 으르렁 거려도 서로 윈윈하는 거다. 중국이 싼 물건으로 물건 공급해주니까 미국은 물가가 유지되는 거고 중국은 경제 성장하는 거고 그거의 대가로 그 채권을 사주니 서로 적대적일 것까지는 없지만 공존관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크면서 중국이 패권권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도 저렇게 크지만 일본보다도 경제력이 작은 놈 뭐 우리한테 물건 싸게 만든 놈 이거에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PPP 기준 미국을 넘어서고 일본을 넘어서고 그리고 이제 뭐 대국 굴기니 있다는 얘기하면 도광량에 이러다가 대국 굴기 이러면서 점점 힘을 과시하려고 드니까 미국이 피보트 아시아 이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책에 달러 트랩에서 하나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특징이에요. 미국의 채권이 이게 까만색 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을 외국이 다 사주고 56%를 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딴 나라들은 자기 자국 내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자국 채권을 저렇게 56%,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연기금이니 주정부, 지방정부, 금융회사, 뮤추얼펀드, 이런 식의 사람들이 이 미국, 이게 국채를 다 금융기관들이 분담해서 그 부담을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사실상의 국채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정부가 56%, 그리고 미국의 연기금, 주정부, 지방정부, 금융회사, 뮤추얼펀드가 또 커버를 해줘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그냥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건 10%도 안 되는 이런 식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해서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 붕괴론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이래도 이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에 감당이 안 된다. 미국이 그 양적 완화라는 걸 했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는 건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미국은 빚을 어떻게 갚겠다? 돈 찍어서 갚겠다는 거예요. AIG 띠링띠링 걔네가 7천억 달러 구제금융 받았잖아요. 미국이 그걸 세금 걷어서 구제금융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미국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걔네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에 총 1차, 2차 뭐 이렇게 하면서 총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를 그냥 찍었거든요. 돈을 찍었어요. 찍은 다음에 그냥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랬다고요. 그때 베냉킹가 하는 게 그냥 경제 위기를 하기 위해서는 헬기에서 돈을 뿌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미국 경제가 뭐 15조 달러, 16조 달러, 한데 3조 5천억 달러면요. 우리나라가 1년에 버는 돈에 3년치 전 정도 버는 걸요. 그냥 돈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충격을 전 세계가 그걸 다 안아안고 있죠. 받아 안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미국 형님들이 돈을 찍어내면 그냥 전 세계 유일한 금광인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는 순간 전 세계는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그 3조 5천억 양적 완화 이후에 지금 미국이 다시 지금 자기네들의 연착륙하기 위해서 고달러 정책을 쓰잖아요. 고달러 정책을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었던 돈들이 미국으로 향하게 되고, 미국으로 향하게 되면 각 나라들이 그 자금 이탈의 압박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먹고 있는 거고요. 디플레이션 하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나라 자금을 이미 미국으로 가지 않게 해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디플레이션 하에서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변동금리를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올 연말에 벌써 미국이 연준에서 기준금리 올리고 미국의 금리들이 쭈르륵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들이 그렇게 경제가 무너졌을 때 그럼 각 나라들이 뭘 못하게 되죠? 그럼 각 나라들도 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한테 빚 갚어, 채권, 니네 이거 채권하는 빚 갚어, 이런 유혹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 지금 4조 달러인가요? 외환보유고가? 근데 걔네들이 그 외환보유고 중에서 이제 미채권을 들고 가서 니네 빚 갚어 이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배를 짤 수가 있죠? 알았어 하고 돈을 찍어서 그냥 자 갚을게 하고 이렇게 던져줘 버릴 수가 있죠. 그 정도 되면 뭐 완전히 개판이 나겠죠. 그래서 G7, G5, G6 이제 플라자 합의하던 80년대에는 G5, G6 하다가 그게 이제 G20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다 뭐냐면 화폐, 달러를 지키자.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하고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요, 이 시스템을 바꿀 방법,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국제화폐로 하면서 탄소 배출권과 연계된 국제화폐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는 더한 음모다. 이게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이게 프리메이슨,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 얘기 나오면서 이제 로스차일드나 이런 애들이 그 미국의 중앙은행을 장악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 기본적으로 그 나라 기관인 것처럼 보이는 사기업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하고 전 세계에 이게 도대체 걔네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린백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과 연계된 그 화폐 제도 또한 뒤에 너무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정치나 경제가 이 화폐 발행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꼼짝을 못하게 되는 정치 구조, 그리고 그 한 줌의 인간들밖에 안 되는 그 걔네들한테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권력을 넘겨주고 거 아니냐. 전 세계 문제에 있어서 그 연방준비은행을 장악하고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정부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음모론. 그리고 그거 이제 그 세뇨리지라고 하거든요. 그 화폐 발행권. 그 세뇨리지를 둘러싼 이 전 세계 진실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각종 음모론이 있는 다큐멘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뭐죠, 그거? 시대정신인가? 그런 것도 이제 음모론으로 나오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연방준비이사회가 그 이자 받고 한 이익을 연방정부의 수익금으로 넣는다라고 이제 뭐, 프리드만 교수도 얘기하고 그렇게 음모론 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숫자를 보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거 이상한데? 이런 구석이 좀 나오긴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그냥 머니 에즈 뎁트나 그냥 음모론 같은 다큐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전 세계 화폐 발행권을 둘러싼 그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니알 퍼거슨의 돈의 힘 6부작 정도를 보셔서 화폐의 역사,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게 생기고 뭐 이런 역사도 한번 보시면, 야, 이 문제는 진짜 경제학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의 핵심 문제고, 이거 음모론이고 나발이고 간에 제대로 돼 있는, 제대로 연구돼서 정론 자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지금 대충 돌아가는 상황이고 화폐를 둘러싼 그 전 세계 화폐를 둘러싼 계속 달러를 유지하느냐 붕괴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진행 중인 거고요. 붕괴는 안 할 거예요. 붕괴시키면 다들 노답이고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이건 붕괴는 안 시키고 다들 대안을 짜는데 미국이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딴 나라들과 합의를 해서 세계적인 국제화폐, 그런데 국제화폐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통제하는 세계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세계은행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탄소 부채 배출권을 기존으로 한 뭐 국제화폐가 생길지, 이거는 우리가 살아온 몇백 년 동안 살아온 시스템, 그리고 그 패권의 흐름 자체를 향방을 좌우하는 이건 천년의 논쟁입니다. 천년의 논쟁. 이거 한 방으로 앞으로 천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국제 질서, 인간의 기본 질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냥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매드맥스 같은 세상이 오기 전에 빨리 뒤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죠. 제가 어지간하면 동영상 할 때 10분 내외를 하는데 이거는 벌써 28분, 30분을 가까이 가네요. 이게 조회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나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재밌어요 이런 걸 바라고 내가 이러나? 아무튼요. 이게 질문이 누구예요? 이사야님의 질문 때문에 제가 뒤진 줄 알았습니다. 이거 질문을 받고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책을 찾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가능하면 대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뭐 길게 깊은 식견을 가졌던 짧은 식견을 가졌던 제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거는 저는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런 논문들, 연구책들, 아까 봤던 그런 책들을 왜 읽었다고요? 어떤 책임감을 읽고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서 조심스러워요. 재미 때문에 봤거든요. 재밌어서. 와, 골 때리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노래도요. 막 제가 이 나이 먹어서 BY 뭐 데이데이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이게 읽고 막 그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재밌고 좀 다른 시각이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말로 흥미를 느끼셨다면 구석구석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들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그런 걸 통해서 구석구석 확인을 해보시라.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대답을 해드렸고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29분 56초 7, 8, 9, 30분에 자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